자, 첫 번째 조문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계약의 청약은 도달된 후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자, 청약도 의사표시니까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528조인데 좀 조문이 복잡하죠. 청약을 할 때 일단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할 수도 있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할 수 있는데 528조는 승낙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청약을 한 경우죠.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따라서 청약의 효과는 상실하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2항입니다. 연착의 통지인데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죠. 그러면 연착된 것이니까 일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자, 제가 발송한 날짜를 봤더니 충분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어요. 이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따로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죠. 그러나부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됐다, 연착이 됐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지체 없이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죠. 청약자가 전항에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곳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연착되지 않았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착이 됐어요. 계약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안 하겠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529조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이죠. 제가 읽어보면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청약했을 때는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30조입니다. 자, 이렇게 연착이 됐으면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그 청약은 어떻게 되느냐? 528조 529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착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다만 새로운 청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거에 대해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1조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식인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해요. 즉 발신주의죠. 주의하실 것은 대화자는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도달한 때 도달주의예요. 대화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것과 연결해 보자고요.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되는 거죠? 발신한 때가 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30조 또 나왔네요. 자,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요. 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연착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뭘 함으로써요?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530도 제가 읽어보면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자, 532조와 533조죠. 자, 원칙적으로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으면 성립되고요. 그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는데 이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532조입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뭐냐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책을 보냈더니 그 책에다가 이름을 쓰거나 또는 길 가다가 오뎅을 파는데 별말 없이 오뎅을 먹거나 이러한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굳이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사실, 즉 의사실현이 있는 때 당연히 성립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인데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죠. 안 때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책에다가 이름을 쓰는 순간 계약은 성립됩니다. 청약자가 알았는지 그거는 고려하지 않죠. 길거리에서 오뎅을 먹는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오뎅 파는 아줌마가 그 사실을 알아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33조는 교차청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굳이 별도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승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읽어보면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발신한 때가 아니라 두 청약 모두가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되고요.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는 언제냐? 결국은 나중에 늦게 도착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535조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인데요. 일단 법조문을 읽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보면 원시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원시적 불능이란 점에 대해서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1항 목적이 원시적으로 전부불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에서만 문제가 돼요.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되지 않고요. 일부 불능에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를 믿었음을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는 거죠.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536조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거든요. 일단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뭐냐 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말하고요.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거든요. 1항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다죠. 다시 말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정당한 것이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요.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 거죠?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동시이행 항변권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원칙인 거죠. 다만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선이행 의무자죠.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라는 말은 나는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늦게 한다는 말은 선이행 의무자죠.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죠. 자, 그러면 꼭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2항 보시면 불안의 항변권 해가지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는데 상대방인 후이행 의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그 후이행 의무자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현저한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537조와 538조는 위험부담 문제거든요. 자, 일단 537조가 원칙인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죠. 그러면 불능인데 무슨 불능이냐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못하게 됐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불능의 원인에 대해서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귀책 사유가 없다면 매도인인 채무자는 매매대금을 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불능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매도인 채무자니까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되는 거죠. 자, 538조입니다. 그러면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여기서 채권자는 누굴 말하냐면 매수인을 말하고요.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채권자의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는 채권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라는 말은 매수인인 채무자인 매도인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지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와 둘째, 채권자가 수령 주체 중인 경우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죠?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왕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됩니다. 즉 채무자에게는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첫 번째는 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539조 1항은 개념이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계속 보시면 그 제3자는 직접 급부 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용어인데, 요 대금을 주기로 한 요 채무자를 우리가 낙약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라고 시킨 사람을 요약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제3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익자라고 하는 거죠. 이왕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면 제3자가 요 낙약자인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하려면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는 채무자,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행을 청구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제3자는 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계약을 해제, 취소할 수도 없고요. 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할 문제이고, 제3자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40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낙약자는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고할 수가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려운 점은 아니고 그냥 내용대로 기억하면 되겠죠. 제3자는 돈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채고할 수가 있고요. 요 채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41조입니다. 자,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채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누가요? 제3자가. 따라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나와 있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으로 임의적으로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합의, 해제를 하거나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에 불과하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사기, 강박, 착오 등을 이유로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여전히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543조입니다. 이제 해제와 해지거든요. 일단 1항을 보시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단 뭐 큰 의미는 없는 조항인데 해제권도 해지권도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에 대한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것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 혈액이 발생한 후에는 더 이상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544조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법정 해제인데 해제는 언제 하는 거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뭐냐?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뭐냐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무슨 말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얘기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최고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은 545조입니다. 일단 정기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기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춰요. 최소한 결혼식 날까지 와야 되겠죠. 그런 거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읽어보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게 뭐죠? 정기행위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에 체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해제할 필요도 없느냐 이거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최고고요. 계약을 해제한다고는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정기행위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불능은
후발적 불능만을 의미합니다. 또 조문을 보시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행 불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채권자는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7조입니다. 자, 법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란 말을 우리가 세 번째 듣는 건데, 처음에 어디서 했냐면 지요권 할 때 했습니다.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해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전원이 하는 거고요. 또 역으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역으로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랑 해제권의 행사의 불가분성,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된다. 읽어볼까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동시에 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다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해제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전원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소멸이죠. 해제권 행사하는 것이 부정적인 거라면 소멸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만 소멸하면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조문이니까 어렵지도 않고 그런 거니까 꼭 기억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48조입니다. 자, 해제 효과인데요. 일단 해제란 건 뭐냐면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실효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을 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왜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그러나부터인데,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징은 요 제3자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해제는 취소와 달리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해제의 경우에는 제3자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항도 참 잘 나옵니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이죠? 이자를 붙여요. 이자는 연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자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해제를 해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때는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게 된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뭐냐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를 안 붙입니다. 자, 지금 왜 이자를 붙이냐면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쌍방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51조입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지하거나 해제한 게 특히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 청구하죠? 손해배상도 추가적으로 청구하고요. 여기서 손해는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9조입니다. 자, 동시이행이죠. 일단 우리 민법과 판례 태도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따라서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해야 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판례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 관계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책을 읽어보면 제536조 즉 동시이행 항변권의 규정은 전조 즉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 의무 사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552조입니다.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한 채권인데요. 1항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채구할 수 있고요. 2항 전항의 기간 내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뭐가 되죠?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권자가 해제권이 있는데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은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채고할 수가 있고요. 채고 기간 내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고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53조인데 자 이거는 이런 규정입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그 사람의 해제권은 소멸이 된다는 거죠. 읽어보면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해제권자의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다 뭔가요? 해제권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한 경우고요. 따라서 해제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550조입니다. 해지입니다. 자, 해지라는 건 뭐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거든요. 550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청산 의무는 발생하고요. 또 해지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